여의도 멘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4, 4분기가 다 지나가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제 내년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트렌드 도서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생활 처음 할 즈음부터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트렌드 책을 내시면서 다음 연도에 어떻게 보면 진짜 소비라든가 경제라든가 산업 전반에 비즈니스 전반의 트렌드들에 대해서 전망해 주시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워낙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을 들어서 언젠가 한번 뵙겠지 했는데 드디어 오늘 뵙니다. 바로 김용섭 트렌드 분석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진짜 많은 기업체들 다니다 보면 저도 강연 가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에 누가 오셨나요? 하고 그러면 소장님 오셨다는 얘기를 진짜 여기저기서 들어서 언젠가 뵐 분이긴 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뵈서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별 말씀을요. 저는 아는 분이지만 정치자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세상의 변화, 흐름을 관찰하는 일인데요. 시장의 흐름, 소비의 흐름, 사회의 흐름, 이거 관찰 잘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많은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14년째죠, 올해가. 네, 이 책은 14년째. 안 힘드세요? 사실은 책을 쓰려고 트렌드 분석하는 건 아니고요. 네. 트렌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책을 쓰게 되는 그렇겠네요. 거죠. 저는 트렌드 분석은 한 20년이 넘었는데 네. 14년쯤 되다 보니 중간에 관두고 싶다라는 생각,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사실 매년 책 한 권 탈고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그걸 또 꾸준히 하셨으니까 시계열적으로도 또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보다 제일 잘하실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모셔봤는데요. 자, 따끈따끈한 신간 2026년을 또 트렌드를 전망하시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살면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해다. 이렇게 전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다중위기, 복합위기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글로벌 정세도 이제까지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는 사실 굉장히 많이 위험수위에 있고 그뿐이 아니죠. AI도 그렇죠. 매년 AI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훨씬 고도화되면서 반대로 위험성도 더 커지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아졌죠. 거기다가 기후 문제도 그냥 여름에 덥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기후는 결국은 모든 산업의 돈의 방향을 다 바꿀 거라서 거기다가 정치적인 부분, 한국의 이제 집권 2년차가 되면서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도 많이 걸 거고 이 모든 게 한 번에 다 뭉쳐지는 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까지 겪었던 것보다는 변화가 많으니까 훨씬 더 주목 많이 할 때입니다.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자연환경, 기술환경, 경제환경, 외교환경 이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바뀌어가는데 그 바뀌는 속도는 더욱더 부스트를 키고 있었던 시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내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일구는 분이든 개인이든 간에 더더욱 내년도는 어떤 전개 흐름이 있을지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올해 라이프 트렌드 사상 처음으로 키워드가 2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매번 책마다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트렌드 이슈를 제시해요. 알죠, 전. 그리고 키워드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많은 수십 개씩 나와요. 예. 근데 메인 제목에 들어간 꼭 한 개였어요. 제목에는 특정 키워드 안 쓰는 게 좋죠. 틀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틀리면 책 자체가 다 망가지는 거니까. 그래서 제목으로 뭘 쓰는 건 굉장히 위험한데 전 14년째 쓰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한 개, 2개 중에 한 개라도 틀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왜 2개를 썼냐면 보통 메가 트렌드를 제목했어요. 메가 트렌드고 이 트렌드 하나가 다른 트렌드에도 영향을 주는 슈퍼 트렌드를 보통 제목에 쓰는데 이번에는 2개. 어느 거 하나 뺄 수가 없을 만큼 2개 다 중요한데 내가 둘 다 잘 연결이 돼서 2개 썼습니다. 그 2가지 키워드가 각각 뭔지 먼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인간 증명이고요. 증명? 네, 인간 증명이고 두 번째가 경험 사치입니다. 경험 사치. 저는 인간 증명은 대충 그냥 감은 있는데 경험 사치 이거 감도 없는데 일단 하나씩 여쭤볼게요. 일단 인간 증명은 뭘 지칭하신 겁니까? 우선 지금 우리가 온라인의 트래픽도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봇이 만드는 게 더 많아져. 그렇죠. 인스타그램에 친구 중에서도 친구 아닌 사람 아닌 애 되게 많죠. 그렇네요. 한 15%, 20% 얘기하니까 거기다가 최근 몇 해간 미국에선 신원 사기, 신원 도용 관련되는 범죄가 기하급수로 늘어나요. 가짜 신원을 만들어서 대출도 받고 이렇게 해서 도망치겠죠. 근데 옛날보다 가짜를 만드는 게 훨씬 정교해져서 그 가짜가 단지 주민번호 아이디만 있는 정도가 아니고
걔가 일상생활을 해요. 예. SNS에서 친구도 있고 예. 데이트도 하고 밥도 먹고 야. 가짜를 너무 정교하게 만들죠. 예. 이렇게 만든 이유가 결국은 뭔가 이익을 얻을 행위인 거죠.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당신이 사람 맞아라고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렇네요. 다 사람이니까. 예. 근데 지금은 누군가가 글을 썼을 때, 영상을 만들었을 때, 사람이 한 거 맞아를 꼭 묻게 되거든요. 사람이 사람임을 증명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예. 거기다가 그 월드코인, 월드 아이디. 알죠. 이게 사람들이 자체 뭐 기본소득 얘기를 해가지고 네. 뭔가 굉장히 우호적이고 좋은 것만 생각하시는데 이거 비즈니스잖아요. 그렇죠. 인간 증명 플랫폼 비즈니스인 거죠. 예, 홍채로 증명하는. 그렇죠. 인간으로 증명이 된 사람들만 있는 아이디인 거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마케팅을 할 때 온라인에서 허수가 되게 많으니까 인간도 아닌 거에다가 마케팅 비용 쏟을 수 없잖아요. 그럼 인간으로 딱 정해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돈 더 쏟을 수 있으니 네. 그걸 잘 갖고 있는 플랫폼은 비즈니스가 되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미 월드 아이디가 올해 들어서 비자하고도 이미 카드 하나 만든 게 있고 그리고 틴더라고 데이팅 앱 있잖아요. 예. 그쪽하고도 지금 제휴를 맺어서 일본에선 월드 아이로 인증이 된 거니까 얘가 사람이 아닌지를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이제 데이팅할 수 있는 거고. 그렇네요. 여러 가지 형태에서 지금 진짜 사람임을 인증하는 것은 중요한 비즈니스가 될 거라서 예. 월드 아이디 말고도 막 수많은 빅테크들은 다 이 사업 할 거고 네. 거기다가 이렇게 인간 증명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간임을 증명해야 되는 시대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진 진짜 사람은 뭘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일을 되게 잘하면 뭐라 그랬나요? 기계 같다. 맞아요. 컴퓨터 같다. 네. 너 AI야? 기계야? 뭐 이러잖아요. 근데 예. 요즘 AI는 사람 같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람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게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훨씬 민감해졌어요. 예. 아날로그 세대들은 어릴 때 아날로그로 살다가 갑자기 나이 먹고 디지털을 배웠어요. 그래서 디지털에 대한 동경이나 거부감이 사실은 없어요. 오히려. 예. 무방비로 받아들여요. 네. 근데 디지털 세대는 어릴 때부터 디지털로 시작하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다 디지털, 다 AI, 난 뭐 하고 살까? 오히려 아날로그에 주목해요. 요즘 아날로그에서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벌어진 아날로그. 이 행사나 이 컨텐츠는 10대, 20대가 제일 좋아해요. 그렇죠. 나이 든 사람들은 오히려 디지털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앞으로 점점점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말씀 듣고 보니까 인간 증명. 야, 이거 정말 적절한 키워드 추출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본인 맞으세요? 이거만 했는데 이제 한 절차가 더 있어서 이거 인간 맞아 싶은 야, 이거 정말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 증명이 보통 기술만 생각하시잖아요. 네. 기술 단계를 넘어서는 고민해야 돼요. 우리의 욕망 속에 인간 증명이 들어오게 되면 네. 소비에 있어서도 진짜 사람은 뭘 소비를 할까? 그러면 손과 관련되는 쪽에 투자. 예. 그래서 요즘 재밌게도 20대들이 뜨개질에 관심 많고요. 도시락도 싸요. 20대면 도시락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급식 세대니까. 네. 도시락을 이쁘게 싸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 이렇다. 손재주, 손맛 여기에 주목하는 건 거고 결국은 우리가 아날로그, 디지털이 득세하니까 아날로그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데 예. 아날로그가 점점 비싸지거나 중요해지는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인간 증명 어떤 함의를 담고 있는지 이제 이해했고요. 두 번째, 경험 사치는 또 뭐예요? 우리가 경험 소비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예. 뭐 경험을 누구나 쓰니까. 예. 근데 경험 소비가 보편화될수록 더 좋은 경험, 더 우위에 있는 경험에 관심을 가져요. 예. 사람들이 그동안 사치라고 하면 물건이었습니다. 비싼 물건. 예. 뭐 벤츠를 사거나 맞아요. 롤렉스를. 근데 요즘 벤츠가 흔해졌어요. 롤렉스도 흔해졌고. 그리고 이런 비싼 물건엔 가짜가 꼭 존재해요. 그렇죠. 그리고 벤츠는 오늘 산 건지 15년 전에 산 건지 가격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겉모습은 다 비슷한 네. 벤츠니까. 이미 물건을 가지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거에 대한 욕망 자체가 많이 꺾여졌어요. 한국에서 수입차 판매 대수가 3년 연속 지금 계속 감소세잖아요. 그렇군요. 명품 시장도 감소세. 예, 예.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퍼스널 럭셔리 굿즈라 그래서 예. 시계, 가방, 옷 이런 물건 손에 쥘 수 있는 퍼스널 럭셔리 시장이 역성장세예요. 지금. 근데 반대로 여행, 네. 고급 숙박 예. 이거는 남는 게 아니고 경험이에요. 예, 그렇네요. 이 시장은 성장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럭셔리 업계가 여기에 주목해서 대표적인 게 LVMH, 루이비통 같은 예. 회사가 루이비통이 지금 미국 맨하탄에서 대형 스토어, 원래 스토어가 있는 걸 지금 그 리뉴얼하는 작업을 해요. 근데 그 공사장이 있을 거잖아요. 네. 공사장 가림막
가림막이 뭔가 하면 여행용 트렁크처럼 생겼어요. 가림막 6개월 동안 만들었어요. 야, 가림막을요? 가림막이면 아마 여의도에 빌딩 하나 살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보는 순간 되게 멋지거든요. 가림막 자체가. 왜냐면 되게 큰 건물 전체를 대형 가방으로 그러니까. 만들었으니까 인증샷 찍고요. 아, 난리겠네, 진짜. 더 흥미로운 건 샹젤리제 거리에 지금 호텔도 하나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네. 그 호텔도 가림막이 여행용 트렁크예요. 이야. LVMH가 왜 여행용 트렁크를 좋아하느냐? 이 회사의 모태가 루이비통의 모태가 19세기, 20세기 초반 이때 유럽의 귀족들, 뭐 돈 많은 사람들은 기차 타고 네. 고급 기차, 네.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뭐 이런 거 타고 네. 다녔거든요. 그때 다 그 트렁크를 들고 다녔어요. 그것 때문에 이 회사가 커진 거라서 자기의 기반 같은 거거든요. 명품 백 이건 소비장이 좀 꺾어지니까 네. 그들은 다시 여행용 트렁크와 호텔과 여행에 공들이고 LVMH의 계열사 중에 하나가 벨몽드라고 예. 호화 열차 회사도 있습니다. 열차 회사가요. 오리엔트 오. 익스프레스가 나중에 사라질 뻔한 걸 또 다른 사업가가 되살려 놓은 걸 나중에 예. LVMH가 인수해가지고 이름을 벨몽드로 바꿔놨는데요. 아. 호화 열차 보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보통 기차하면 비행기 시대의 기차는 퇴물 이런 느낌인데 예. 그 호화 열차를 보는 순간 저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차보다는 돈을 한 100배는 줘야 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걸 타고 다니는데 예. 부자들이 그러겠죠. 예. 경험을 가장 중요한 경험 자체는 여행에서 나오는데요. 똑같은 여행지라고 똑같은 가격으로 가는 게 아니죠. 한국의 백화점 중에서 신세계가 8월에 네. 여행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행 회사가 한 2만 개 됩니다. 예. 종합 여행사만 9천 개가 돼요. 예. 이 치열한 시장에 왜 대기업 백화점이 들어왔을까? 백화점은 가장 잘할 수 있는 장사를 찾은 거예요. 뭐예요? 여행이에요. 아. 거기서 파는 여행이 비쌉니다. 예. 3천만 원, 4천 1인당. 1인당이요? 1인당. 몇 천만 원짜리 여행이 많아요. 예. 유명한 건축가와 함께 유럽의 건축 투어를 간다거나 아, 뭔지 이제 이해했습니다. 아니면 예. F1 요즘 영화 때문에 F1 자동차가 그렇죠. 그렇죠. 많았잖아요. F1은 연간 스케줄 중에 가장 마지막 대회가 아부다비 대회잖아요. 아부다비 대회에 직접 가서 예. 경기를 보는데 예. 본 게임 말고도 이미 그 전에 프랙티스 1, 2, 3, 퀄리파잉까지 많고 예. 행사 많고 예. 다 보게끔 코스를 짜줘요. 의전도 잘해줄 거고 예. 대신 돈은 많이 내야 됩니다. 신세계 백화점이 지금 전체 매출에서 VIP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 되냐면요. 한 절반? 그쯤 돼요. 오. 2020년이니까 5년 전이잖아요. 그때 31%였어요. 아. 31%가 2024년에는 45%까지 왔는데 지금 거의 한 절반까지 될 거예요. 다른 주요 백화점도 거의 그만큼 돼요. 대단하네. 그럼 백화점에서 VIP를 공략해야 될 거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VIP 데이터를 가장 잘 갖고 있는 데가 백화점이니까 VIP들을 위한 서비스 결국은 비싼 경험 자체예요. 그동안은 벤츠를 사건 롤렉스를 사건 부자들만 산 건 아니잖아요. 예. 돈은 없지만 어떻게든 네. 샀어요. 네. 욕망은 그래요. 욕망은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만 건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못 가질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탐을 내잖아요. 네. 경험이 그래야 돼요. 여행도 그냥 뉴욕 갔다 와서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뉴욕에서 어딜 자고 뭘 했어가 중요한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 경험 가치를 점점점 한국에서 부자들이 더 탐을 내고 누리면 누릴수록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머릿속에 욕망이 꽉 차겠죠. 그렇죠. 그러면 벤츠 안 사고 예. 차인데 현대차 살게. 예. 대신 그 차액만큼 예. 나도 거기 간다. 거기도 갈 수 있고. 아. 아니면 집안에 뭔가 더 투자할 수도 있고. 예. 집을 되팔아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안을 어떻게 내 취향에 맞게끔 꾸미냐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가구 시장도 사실 하이엔드 가구가 주목받는 게 그런 이유기도 하거든요. 아,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경험 자체가 점점점 커지면 뭐 미술품 시장부터 할 게 많죠. 예. 다양한 시장에서 경험을 팔고 다니는 겁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그 가치의 지향점이 또 하나로 경험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 현장을 정확하게 경험사치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자, 인간증명, 경험사치 이 두 가지도 전 절실히 와닿는데 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내년도 키워드면 이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 생각할 게 전 AI인 것 같거든요. 그쵸. 다들 너무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AI로 인한 불안감 개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게 AI가 주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저걸 통해서 내가 어떤 기회를 만들어낼까를 궁리한 사람이 있고 있죠. 옛날에는 창업 하나 하려고 그러면 스텝이 필요하고 네. 그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공간도 가져야 되고
공간이 뭐 공짜도 아니고 임대료도 내야 될 네. 거고 누군가를 데려왔으니까 월급을 주건 지분을 주고 뭘 줘야 될 거고 네. 밥도 줘야 될 거고 창업하는 사람들이 져야 될 리스크가 굉장히 많죠. 투자를 받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건데요. 그럼요. AI 도구들을 내가 충분히 잘 쓰고 예. 내가 충분히 경험이 있어서 좀 유능하다. 그러면 리스크를 확 줄인 채로 사람 안 쓰고도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투자 받기 전 단계까지 한번 밀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회사 생활 열심히 한 10년, 20년 하다가 내가 충분히 경험이 쌓인 사람들은 한번 뛰어나와서 한 1, 2년 정도 트라이 해봤다가 되면 인생이 바뀌는 거고 그렇죠. 하다가 힘들다 다시 또 회사 할 수도 있는 거고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트라이 하다가 거덜날 수 있고 그럼 폐가망신한다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리스크를 줄인 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면 웬만한 사람들 한번 고려해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AI라는 것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위기란 말보다는 기회가 먼저 떠오르겠죠. 근데 그냥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AI가 몰고 오는 흐름에 나는 좀 밀려날 것 같다. 막연한 불안감 갖고는 안 되죠. 예. 밀려날 것 같다면 안 밀려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되겠죠. 예.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하나는 AI가 못하는 거. 얘들이 못하는 게 뭔지를 따져보서 하거나 아니면 이걸 공부를 잘해가지고 AI 도구를 엄청 잘 쓰거나 둘 다 안 하면서 불안해하면 그건 답이 없죠. 그렇죠. 사실은. 예. 그래서 전자에 해당되는 게 AI가 못하는 거. 못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손재주예요. 아직 로봇이 AI가 사람 같은 손재주를 가지고 뭔가 기술력을 발휘해서 뭘 만든다? 이거는 아주 먼 미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불안감만 가지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의 노선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일에서 아예 블루칼라 쪽으로 넘어갈 거냐 아니면 나는 블루칼라보다 계속 하던 거 좋겠어. 그러면 이 속에서 자기만의 특화된 답을 가질 수 있게끔 투자를 할 거냐. 그것도 안 한다. 그냥 나 가만히 있는데 뭐 기회 없어요. 그런 거. 네. 저는 우리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야 그래 진짜 불안해만 할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예전에는 좀 판을 크게 키우려면 나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회사를 차려야 되고 회사를 차린다는 건 달리 말하면 누군가를 고용해서 월급도 주고 말 그대로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이 AI가 본격화되고 나서는 새로운 걸 시도해 본다는 것, 좀 판을 크게 벌려본다는 것, 또 새로운 창업을 해본다는 거가 전부 어떤 의미에서는 감내가 가능한 손실 범주 안으로 내려오는 것이니 맞습니다. 해보려면 해볼 수 있게 됐다. 그렇죠. 제가 수많은 전문가들 만났지만 AI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긍정적인 말 찾고 싶었는데 오늘 찾았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미 먼저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1인당 100억, 1인당 1000억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혼자 뭘 한다 그러면 혼자 열심히 벌어봤자 뭐 1억이지 이게 그렇죠. 아니고 예.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어떤 변화가 생기면 이제까지 내가 갖고 있던 걸 그냥 제로로 두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갖고 있던 걸 쥐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내 건 안 버리고 새로운 거 어떻게 그렇죠. 받아들입니까? 과감하게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 일하는 방식을 한번 리셋시켜 보시고 네. 그런 다음에 AI가 주는 기회가 있을지 주목해 보는 게 그게 네. 더 좋은 접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AI 시대에 또 중요해지는 역량 중에 하나가요. 인간력이다. 책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네네. 일단 인간력, 뭘 지칭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술력 하면 뭔지 알겠죠? 네. 인간력 하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인간력이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창조를 한다거나 예. 질문을 한다거나 그리고 누군가와 관계를 형성하면서 소통하거나 배려하고 이건 인간밖에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그러면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겠죠. AI at Work가 그러니까 일자리에서 AI가 적용되는 것이 몇 해간 계속 되다 보니까 미국 인사관리 이런 쪽에서 최근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소프트 스킬이에요. 하드 스킬이 아니고. 하드 스킬은 보통 기술 관련되는 업무 실무 능력이라면 예. 소프트 스킬은 사람에 대한 거니까 얘기도 잘 들어주고 동기부여도 잘해주고 잘 이끌어주고 이런 게 더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져서 리더급으로 갈수록 소프트 그 스킬이 있냐 없냐 가지고 이제 올라갈 수 있냐 못 올라가는 게 결정되는 건 거죠. 예. 이게 사실 인간만 할 수 있는 인간력 같은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저처럼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든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이미 머리도 굳었지만 감성이나 성격도 자기의 어떤 특수성으로 이제 완전히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기성세대도 이제 와서 AI 시대 대비하기 위해서 인간력을 키우자고 하면서 뭐 살같이 굴고 이런 변화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오. 사람들이 변화를 안 하는 건 배가 불러서 그래요. 그런데 아쉬운 거 없고 배가 부르면 변화를 왜 하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절박해 보세요, 다 변화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변화가 필요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위기가 있는 건 다 알아요. 네. 한 5년, 10년 지나도 자기 입지가 위태로운 것도 알고 지금 직장인들 중에서 불안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바꿔야죠. 네. 목숨 걸고 바꿔야죠. 그래야지 나의 5년 뒤, 10년 뒤, 20년 뒤가 있죠. 지금은 보통 80, 90, 수명이 좀 길어졌으니까 예전 같았으면 60까지만 일하고 좀 쉬자. 이건 70, 80까지도 맞아요. 일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시대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내 사회적 역량이 70, 80까지 가려면 운동만 할 게 아니고 네. 내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목숨 걸고 투자하고 공부해야죠. 공부는 10대, 20대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기억력은 10대, 20대가 확실히 좋긴 하죠. 근데 우리의 두뇌라는 게 기억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총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역량들은 예. 50대, 40대가 좋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쌓인 것들이 있어서 예. 통찰 이런 거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좀 있어도 지금 시대에는 나이에 주눅 든 건 너무 옛날 사람들 같잖아요. 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사실 진짜 이제 100세, 120세 시대를 내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40대, 50대는 예전에 우리 아버님 세대로 따지면 30대 아니면 30대 후반 정도 되는 연령으로 바뀌어버린 거기 때문에 아이 지금 와서 내가 무슨 인간력을 키워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또 변화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AI와 관련돼서 마지막 질문 한번 또 드려볼게요. AI 대부라고 불리우는 이 제프리 힌턴의 의외의 직업을 추천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AI 대부가 추천했던 직업이라는 게 그럼 뭘까요? 이게 바로 배관공인데요. 배관공, 아까 말씀하셨던. 네, 네. 사실 배관공이 손으로 하는 건데다가 어디가 문제 있는지 뭐 집에 누수 한번 생겨본 사람들은 뭐 미치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경험도 있고 뭐 많이 해본 사람들, 손재진 사람들이 하는 건데 네. 이 역할이 왜 이분이 자꾸 유망 직업으로 얘기하느냐 대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관공 말고도 전기기술자 미래 집에 전기도 꼭 고장 날 거고 그렇죠. 집 질 때 꼭 필요할 거고 네. 흥미로운 건 미국의 전기기술자인데 인스타 110만 팔로워를 가진 와. 전기기술자가 있어요. 그럼 네. 그분도 이제 어떤 내용을 올릴까? 자기 작업한 걸요. 와. 미국에서 팔로워 10만, 20만짜리 배관공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우리나라에서 그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는 그 공고상고, 직업계, 기술계를 공고상고 이렇게 했잖아요. 인문계고 떨어지면 공고상고. 가는 게 옛날 시대였잖아요. 옛날에 그랬죠. 지금 바뀌었어요. 오. 지금 기술계, 직업계 떨어지면 인문계 가요. 아, 그래요? 경쟁률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미 10대, 20대들,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눈치를 챈 거예요. 저 사무직하고 대학 가봤자 뻔하다. 어차피 미래가 뻔한데 네. 기술직은 적어도 우리 손재주를 가진 기술은 오래 갈 거다. 예. 그러면 미래에서 좀 더 유망한 직업, 거기다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 아침부터 8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오전에 일 끝나고 나 집에 갈게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관공이건 뭐 현장직은 자기가 맡은 그 역할만 끝내면 퇴근이네. 1시간 만에 끝냈으면 집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훨씬 더 지금 시대 오라벨에도 맞고 10대, 20대는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고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아직 관성에 빠져서 결국 관성에 빠진 사람들이 위기를 더 많이 겪지 않겠습니까? 네, 중요한 말씀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가오는 2026년 우리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 트렌드 분석가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